1984년 7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고속도로 근처에서 탄 몸이 발견되면서 미국 경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생자는 산채로 불타 사망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신원이나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파일이 거의 닫힐 무렵인 8년 후에야 살인자의 초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누구였고 불운한 희생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건을 깊이 파헤쳐 봅시다. 1984년 7월 17일 아침 45세의 메이블 해리스는 세크라멘토 근처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변 숲 가장자리에 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숲으로 불이 번질까봐 걱정된 메이블은 차를 멈추고 걸어서 언덕 아래로 내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고 그녀는 더 이상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이블은 도로로 돌아와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 로버트 이든이 차를 세우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둘은 작은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불을 껐을 때 연기와 재 아래에서 탄 몸이 발견되었고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왼쪽 일부가 남아있어 여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 주변에서는 초록색 머리빗, 청바지, 스카프, 속옷, 팔찌, 귀걸이 등 30개 이상의 물품이 수집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희생자는 18세에서 22세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키는 약 1.6m, 몸무게는 약 52kg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요하게도 희생자의 등에 깊은 자상 2개와 난소 종양이 있었으며 이는 사망 전에 신체적으로 학대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희생자의 지문과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희생자나 범인에 대한 추가 단서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난관에 봉착했고 모든 노력은 점차 무의미해졌습니다.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992년 사건이 거의 잊혀질 무렵 네바다 경찰서의 론 페레아 경사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일련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으며 범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건 사람은 테레사 테리놀로, 불에 타 사망한 희생자 수잔 말린 놀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테리놀은 그녀들의 어린 시절이 폭력과 공포의 끊임없는 순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테레사 지미 놀은 5번의 결혼으로 6명의 자녀를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모범적인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 뒤에서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은 술에 취해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 지미 놀은 언쟁 도중 첫 남편을 치명적으로 총으로 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그녀의 이기적이고 불안정한 행동 때문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술에 위지하며 자녀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자녀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고 그들 중 누구도 8학년을 넘어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과의 사교나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집안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전화 등은 차단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잔의 어린 시절 친구는 학교 버스가 몇 분 늦었을 때 그녀의 괴로움을 목격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늦게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 가족의 가장 어두운 비밀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수년 동안 테레사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고문을 가했으며 자주 불이 붙은 담배를 그들의 몸에 꽂들인 후 신체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자녀들이 반항할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머리에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자녀가 잔인한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지만 테레사는 특히 두 딸인 수잔과 쉴라를 증오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아들들을 훈련시켜 여동생들을 폭행하도록 시켰습니다. 테레사 테리놀에 따르면 그들의 어머니는 10대 소녀로서 매우 아름다웠던 두 딸을 항상 질투했다고 합니다. 테리는 어머니가 자신의 노화와 외모의 점진적인 손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잔이 어머니의 마지막 남편 체스터 해리스와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한 테레사 놀은 수잔에게 정기적으로 언어적 비하, 신체적 폭행, 고문을 가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참을 수 없었던 수잔은 집을 떠났지만 그녀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체포되어 정신치료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센터에서 수잔은 직원들에게 그녀의 어두운 가족 생활과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어머니는 수잔의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은 테레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하여 그녀가 수잔을 집으로 데려가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때부터 17세 소녀의 삶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테레사는 혼자서 수잔을 괴롭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자녀들에게 그녀의 얼굴과 배를 때리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따르지 않으면 같은 잔인한 대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자라나는 딸에 대한 짜증이 커진 테레사는 1982년에 수잔에게 체중을 늘리도록 강요해 비만하고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가혹함을 견디고 이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에 직면한 수잔은 단호히 항의하며 억눌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논쟁은 급속히 격화되었고 다른 자녀들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을 때 그들은 수잔이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레사는 항상 아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총으로 자신의 딸을 쏜 것입니다. 아이들은 구급차나 경찰을 부를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어머니는 그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를 금지했습니다. 테레사는 아이들에게 수잔을 욕실로 옮겨 욕조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수잔의 연조직에 박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테레사는 총알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단순히 거조와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소녀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11월 이웃들이 그녀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테레사는 자녀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1984년 7월 불과 1년 후 수사는 어머니와 또 다른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 그녀의 반항적인 행동은 테레사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건너편에서 수산의 등을 칼처럼 날카로운 가위로 찔렀다. 상처는 심각했지만 기적적으로 수산의 생명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 충분히 견뎌왔다고 느낀 수산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대담하게 독립적으로 살 것을 요청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했다. 놀랍게도 테레사는 수산의 요청을 쉽게 수락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수산은 떠나기 전에 몸에서 총알을 제거하는 것을 허락해야 했다. 테레사는 향후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다. 물론 수산은 이 조건을 수락했다. 의사나 약물, 적절한 위료도구 없이 수술은 테레사와 그녀의 아이들이 주방 바닥에서 직접 수행했다. 수산은 멜라릴과 강한 알코올로 마취되었다. 테레사는 그녀의 15세 아들 로버트에게 총알이 박힌 부위의 등을 절개할 수 있도록 칼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두려움에 떨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이 절차를 수행했다. 결국 총알은 제거되었지만 수산은 심각한 감염이 생겼다. 며칠 안에 그녀는 점점 약해졌고 호흡이 힘들어지며 눈은 막지 않고 황달이 나타나 결국 그녀는 상태에 굴복했다. 공개될까 두려운 테레사는 기괴한 이야기를 만들어 다른 아이들에게 수산의 병은 악마 때문이며 이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 로버트와 비를 강제로 협력시켜 수산의 시신을 옮겼다. 그들은 그녀를 고속도로 변속 가장자리에 옮겨 가솔린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세 사람은 서둘러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다. 수산의 시신은 횃불처럼 타올라 이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테레사의 범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85년까지 아이들이 성장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어머니의 알코올 위조는 상황을 악화시켰고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았지만 그들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시선은 20세가 된 장녀인 시일라 노어에게로 향했다. 시일라는 젊고 활력 넘치는 시기에 있었지만 언제나 집에 갇혀 있었다. 그 순간 테레사의 머릿속에는 완벽하다고 믿는 계획이 떠올랐다. 저녁 식사 후 테레사는 딸을 방으로 불러들이며 다음 날부터 시일라가 밖에 나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일라가 기쁨의 빛을 느끼기도 전에 테레사는 그녀에게 돈을 벌기 위해 매음굴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요청이 너무 역겨웠던 시일라는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자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그녀로 하여금 마지못해 따르게 했다. 젊음과 미모로 시일라는 곧 가장 인기 있는 매춘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어머니에게 수백 달러를 벌어주었다. 테레사가 돈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기뻐하며 시일라를 한층 더 관대하게 대했다. 시일라는 덜 맞았고 이전처럼 행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그러나 시일라의 비교적 짧은 평화는 예상치 못한 임신과 성병에 감염된 후 산산조각 났다. 수입원이 사라지자 테레사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딸을 잔인하게 구타했다. 이전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던 딸이었다. 시일라가 자비를 간청했지만 테레사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녀를 묶고 옷장에 매달아 잠가 두라고 명령했다. 처음 며칠간은 불행한 소녀의 희미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옷장 문 뒤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6번째 날에는 이 절박한 소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잔혹한 어머니가 마침내 아이들이 옷장을 열게 했을 때 그들은 시일라의 시신이 이미 고도로 부패한 상태의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한 번 더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초래한 테레사는 무관심했다. 차가운 무감각으로 그녀는 시일라의 시신을 담을 큰 상자를 구한 후 아들 둘에게 그녀를 처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지시했다. 이번에는 테레사가 시신을 불태우지 않고 먼 시골에 잘 가지 않는 곳에 시일라의 유해를 버리기로 했다. 몇 시간 후 잃어버린 소를 찾던 한 남자가 그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는 부패한 소녀의 시신이 구부린 채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경찰이 즉시 도착했지만 부족한 증거로 인해 철저한 조사를 하거나 피해자와 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셸라가 사망한 후 테레사는 자신의 평정을 잃고 발각될까 끊임없이 불안해했습니다. 1986년 9월 29일 그녀는 소지품을 챙기고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웃들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우연한 사고로 돌렸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남은 아이들의 운명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집은 항상 술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어머니는 항상 곁에 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테레사의 아이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6세의 장남 하워드는 가족과 집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마침내 한계를 느끼고 탈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이사했습니다. 24세의 윌리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16세의 테리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악몽 같은 삶에서 도망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두 하나씩 떠나가며 테레사를 무력한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오직 19세의 아들 로버트 월리스 크노어만이 나이 많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몇 년 후 결혼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찾은 테리는 잔인한 어린 시절과 두 여동생의 비극적인 죽음에 의해 점점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테리는 용감하게 경찰에 연락해 어머니와 두 형이 저지른 살인을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입증을 통해 수사당국은 테리의 주장이 두 개의 이전의 미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레사와 그녀의 두 아들을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죽음에 연루된 두 형 중 한 명인 로버트는 네바다 카운티 교도소에서 뜻밖의 발견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7일 로버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술에 취해 바 주인을 치명적으로 쏘았고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공범인 윌리엄은 세크라멘토 교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당국에 대면한 두 사람은 빠르게 과거 범죄를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로버트의 체포 이후 테레사는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다른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DUI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덕분에 조사자들은 그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교활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시작된 테레사 지미 크노어의 재판은 광범위한 공공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 테레사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3명이 생존한 자녀 모두가 그녀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하자 그녀는 결국 항복하고 감형을 시도하기 위해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잔인한 어머니는 2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는 살인죄로 복역을 계속하고 그의 역할로 인해 3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살인에 덜 중요한 역할을 한 윌리엄은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테레사 크노어 사건은 가해자에게 정당한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두 딸의 비극적인 죽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잔인한 여인의 남은 자녀들, 매우 불행한 어린 시기를 겪은 그들에게도 동정을 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폭력의 초기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사회가 유사한 비극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인식을 높이고 신속하게 행동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란에 공유해주시고 우리 채널을 좋아요 및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